수소차가 전기차보다 1km 가는데 18원 정도 더 쓰는 거죠. 그런데 작년 초 서울 여의도의 충전소에서 수소 가격이 kg당 8,800원이었던 게 올해는 9,900원으로 12.5%나 올랐죠. 어쨌든 수소는 아직 가격 경쟁력이 없는 겁니다. 에너지는 발전과 저장만 중요한 게 아니죠. 실제 사용되는 곳까지 잘 공급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마치 고속도로랑 국도가 연결되는 것처럼 에너지를 운송하는 이 에너지 도로, 이 네트워크도 잘 연결되어야죠. 전기에너지의 경우엔 이걸 전력망, 파워그리드라고 하는데요. 한국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비율이 높고 또 대도시에 많이 모여 살잖아요. 국토가 좁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력망이 잘 짜여져 있는 편이죠. 하지만 미국같이 큰 나라는 국토도 넓고 송배전망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 자연재해가 생길 때마다 정전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주택용 ESS 형태로 상용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파워그리드라고 하는 이 전력망은 화석연료의 비중을 줄여갈수록 훨씬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에너지 효율을 위해서 이 전력망에 투자를 하기로 했죠. 어떤 분들은 무슨 기후위기고 무슨 신재생 에너지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석유, 가스, 전기가 없는 걸 상상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에너지의 전환이라는 걸 저는 산업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변화라고 봅니다. 중요한 변화인 만큼 이 큰 그림을 보실 수 있게 이걸 꼭 보여드리고 싶더라고요. 큰 그림을 보시면 에너지가 움직이는 길을 놓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좀 보이실 것 같아요. 이건 사울 그래피스라는 엔지니어가 방대한 자료를 모아서 미국의 에너지 지도를 그린 겁니다. 에너지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산업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 흐름을 따라간 거죠.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천연가스, 석탄, 태양광, 풍력, 원자력, 석유 같은 에너지원. 그 다음엔 이 에너지원이 어떤 형태로 변환되는지 주로 전기로 발전시키죠. 석유는 휘발유, 경유, 중유 같은 연료 형태로 정제되고요. 천연가스는 가스 자체로 쓰기도 하고 전기를 발전하는 데 쓰기도 하죠. 그리고 이렇게 사용 가능한 형태로 바꾼 에너지를 산업이나 가정에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거죠.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인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 첫 단계, 에너지원에서의 천연가스, 석탄, 석유를 대체하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전기 발전에 주로 쓰이는 화석연료가 천연가스와 석탄인데 이걸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한다는 거죠. 바이오매스, 지열, 태양광, 태양열, 수력, 풍력 그리고 분류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보통은 원자력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석유를 대체하는 겁니다. 자동차 연료, 난방, 산업 현장에서 많이 쓰이죠. 방법은 석유를 전기로 대체하는 겁니다. 배터리, 전기차, 히트펌프 이런 기술이 다 석유를 전기로 대체하는 걸 가능하게 하죠. 전기로 대체한다는 건 다시 말하면 전기의 수요가 급증할 거란 얘기이기도 하죠. 전기가 중심이 되면 에너지를 발전하고 저장하고 운송하는 이 전력망의 중요성이 더 커지겠죠.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 전기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는 거니까 기본적으로는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려서 전기를 발전한 다음에 이걸 송배전망을 통해서 송전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역량이 충분치 않으면 국경을 넘어서 에너지를 운송해야겠죠. 하지만 전력망을 연결하는 비용이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국만 해도 제주도에서 남는 에너지를 육지로 보내려고 제3연계선을 추가로 구축하려고 하는데요. 이 100km 구간의 연계선 하나 추가하는 데만 4,700억입니다. 그런데 유럽에서는 사하라 사막에서 대규모로 발전한 이 태양광 풍력 에너지를 유럽으로 운송하려고 하죠. 영국의 스타트업 엑스링스가 모로코에서 영국까지 이 3,800km 구간을 해저로 잇겠다라고 했던 이 프로젝트의 규모는 18빌리언 파운드, 한화로 29조 원 규모입니다. 하지만 전기 에너지를 더 멀리 수송할수록 그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이때 대안으로 수소를 얘기합니다. 아직 상용화 단계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 기술과 비용이 해결되면 에너지 저장과 운반을 둘 다 가능하게 하는 좋은 대안이 된다는 거죠. 한국에서는 아직 대량 운송을 하지 않다 보니 이 근거리의 경우엔 저압 배관 방식을 쓰고요. 중장거리의 경우엔 고압 튜브 트레일러로 운송하는 방법이 주로 쓰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대량 운송을 위해서는 기체보다는 액체 수소 운송 방식이 더 적합하다고 해요. 톨루엔이나 암모니아를 이용한 운송 방법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암모니아를 생성하는 공정은 이미 상업화가 됐고 또 액화에 필요한 에너지도 낮은 데다가 저압 용기의 저장이 가능해서 경제성이 좋은 대안으로 얘기됩니다. 대량으로 운송된다고 하면 이 지역 간 이동은 파이프라인이나 트럭을, 대륙 간 이동엔 해상 운송 선박을 이용하게 되겠죠.
현재 만들어지는 수소의 대부분은 그레이 수소라고 말씀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수소를 쓴다는 게 큰 의미가 없죠. 하지만 전기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전환이 진행되면 한국에서는 이 태양광 풍력 발전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호주, 중동, 아프리카에서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수소를 생산하고 액화시켜서 수입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겠죠. 실제로 2021년에 정부가 내놓은 수소경제 이행 기본 계획을 보면 2050년까지 한국에서 필요할 거라고 추정하는 수소의 양은 2,800만 톤인데요. 이 중에 82%를 호주나 중동에서 수입할 계획이라고 하죠. 물론 석유나 전기같이 이미 많이 쓰고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수소의 생산과 저장, 운송을 위해선 인프라부터 갖춰야 하고요. 아직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기술 개발도 계속해야 합니다. 이 수소는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산업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도 유용합니다. 예를 들면 탄소 중립이 중요해질 때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산업은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그 중에 철강 산업이 있죠. 2020년 기준 한국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5%를 철강 산업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일관제철소 용광로에서 연료와 원료로 사용되는 이 코크스에서 나오거든요. 기존의 철을 만드는 공정이 산화철의 산소와 코크스에서 나온 탄소가 결합해서 이산화탄소가 되고 그러면서 산소가 떨어져 나가면서 순수한 철이 나오는 이런 방식인데 그럼 철을 제조할 때 상당한 양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거죠. 그런데 탄소가 산소랑 결합하면 이산화탄소가 나오지만 수소가 산소랑 결합하면 물이 되죠. 탄소 배출량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소 환원제철에 전 세계 철강업계가 투자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이걸 도입하는데 2050년까지 30에서 40조를 쓰겠다고 하죠. 블룸버그의 추정치를 보면 탄소 배출로 인한 비용 증가를 고려할 때 철강 산업 같은 경우 수소가 키로당 1달러로 내려가면 탄소 배출 가격이 톤당 50달러만 되어도 이 수소로 전환할 요인이 충분하다고 나오거든요. 넷제로를 위한 친환경 생산 방식 중에는 수소를 활용하는 방식의 비용이 제일 낮죠. 아직은 충분히 경제성이 없지만 이 가격이 낮아진다면 수소는 시멘트, 알루미늄, 유리 제조 과정에서도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린 수소를 활용해야 탄소 배출량 감축 효과가 크니까 수소를 얻을 때 신재생 에너지를 써야겠죠. 그런데 국내선 단가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린 수소의 수입이 안 되면 이런 산업들의 경우엔 호주나 중동같이 재생에너지가 저렴한 지역으로 생산지를 옮길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수소 경제가 올 거란 얘기를 하죠. 수소가 에너지 전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려면 저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먼저 수소 기술이 얼마나 상용화에 가까워지고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블루 수소나 그린 수소가 상용화되려면 해결되어야 하는 이 기술적인 과제가 아직 남아있고요. 또 충전소 같은 인프라도 필요하죠. 그래서 수소는 아직 초기 시장으로 봅니다. 하지만 그만큼 기회가 많기도 하죠. 수소를 상용화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에너지 발전과 저장, 전력망 구축, 에너지 수송이라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화석연료에 비해 수소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수소를 중심으로 한 시장의 규모가 커질수록 가격 경쟁력도 같이 커지겠죠. 이건 화석연료를 얼마나 빨리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의 문제일 겁니다. 탄소거래 가격도 그렇지만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 같은 정부의 인센티브가 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수소의 경우엔 정책 환경의 변화를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수소가 다른 친환경 대안에 비해 가지는 경쟁력이죠. 이건 수소가 활용되는 사업 부문의 특징을 같이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수소의 강점을 많이 살펴봤지만 일반 승용차에 있어서는 수소 연료 전지차의 성장이 좀 더디거든요. 일단 확장성에 있어서 수소가 현재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은 수소의 가격과 충전 인프라입니다. 보통 자동차의 경제성을 판단할 때는 Total Cost of Ownership, 이 총 소유 비용을 보죠. 차 가격, 연료비, 세금, 보험료, 중고차 가격까지 다 고려하잖아요. 수소차는 중고차 가격이 없기도 하고요. 또 자동차 산업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이 수소에만 집중을 해서 볼게요. 현대차의 넥소가 수소 1kg으로 갈 수 있는 거리는 한 96km 정도인데요. 수소 연료 1km 가격이 작년만 해도 8,000원대 초반이었죠. 그러니까 수소차 이용자 입장에선 이 1km당 연료비가 83원 정도 드는 겁니다. 그런데 전기차 아이오닉5는 1kWh에 5km 정도를 가죠. 급속 충전기 요금이 kWh당 292.9원이었으니까 1km를 가는데 57.4원이 드는 겁니다. 작년 9월부터 이 요금도 324.4원으로 올랐으니까 1km를 가는데 이제 64.9원 정도가 드는 겁니다. 수소차가 전기차보다 1km 가는데 18원 정도 더 쓰는 거죠. 그런데 작년 초 서울 여의도의 충전소에서 수소 가격이 kg당 8,800원이었던 게 이제 올해는 9,900원으로 12.5%나 올랐죠. 어쨌든 수소는 아직 가격 경쟁력이 없는 겁니다. 수소차가 전기차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부족한 건 미국에서도 비슷합니다.
수소의 우호적인 정책이 나오더라도 미국에서는 2030년에도 여전히 전기차의 총 소요 비용이 더 낮을 걸로 예측이 되거든요. 충전 인프라가 아직 부족하다는 점도 수소차의 약점이죠. 물론 전기차가 한 번 충전해서 300에서 400km를 갈 때 이 수소차는 한 번 충전하면 6kg이니까 600km 정도를 갈 수 있죠. 또 수소차는 한 5분, 10분이면 충전이 가능하니까 충전 시간도 짧고요. 하지만 전기 충전소의 경우엔 이미 사용하고 있는 이 전기 인프라에서 전기를 끌어다 쓰면 되니까 충전소만 설치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보셨지만 이 수소는 수소 운송부터 시작해서 인프라 자체를 갖춰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죠.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런데 대형 운송 차량의 경우엔 얘기가 다릅니다. 운송용 대형 트럭을 생각해 보시면 이동거리가 길고 차체도 그렇지만 짐을 실어야 되니까 무게도 무겁죠. 배터리로 해결하려고 하면 더 많은 배터리가 필요한 거니까 더 무거워지고 배터리가 또 공간도 많이 차지할 겁니다. 자칫 짐을 싣는 게 아니라 배터리를 싣는 게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에너지 밀도가 높은 이 수소 연료 전지를 활용하면 이 부분에서 좀 더 효율적이죠. 이동 거리를 늘리고 싶으면 수소 탱크 크기만 조절하면 되고 무게도 더 가벼우니까요. 또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리면 운송업체 입장에서는 시간이 낭비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수소는 배터리보다 빠르게 충전할 수 있으니까 배터리 전기차보다 유리하죠. 수소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엄청난 규모의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죠. 그렇다면 이 투자의 경제성을 평가할 때 이 투자가 말이 돼야 되죠. 그러려면 투자 규모를 넘어서는 관련 경제 효과나 최종 소비 시장의 사이즈가 좀 나와줘야 됩니다. 전기차가 배터리 분야에 엄청난 투자를 이끌어냈듯이 수소차, 수소 비행기, 수소 배 같은 이런 시장이 같이 커주는 게 좋겠죠. 하지만 수익성이나 성장의 측면에서 이 각각의 시장이 갖는 잠재력에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단일 기후의 국토 면적도 좁죠. 인구 밀도도 높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발전에 상대적으로 불리하죠.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발전하는 게 비교적 비쌉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 비용이 저렴한 호주와 사우디에서 수소를 수입하기로 했죠. 그런데 수소를 수입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전기차를 많이 쓴다면 전기차를 충전할 때 이 수소로 전기를 발전해서 충전을 해야겠죠. 형태를 여러 번 바꾸니까 그 과정에서 손실되는 에너지가 클 겁니다. 하지만 수소차를 쓴다면 차에 바로 수소를 충전하니까 상대적으로 효율적일 수 있죠. 현재 한국은 수소 연료전지 분야에서 가장 앞선 나라입니다. 전 세계 수소차 시장의 38%를 차지하죠. 일본도 13%나 되죠. 현대차와 도요타가 수소 발전 분야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건 이 국가의 에너지 지형 그리고 지정학적인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를 볼 때 단순히 이 자동차 산업 내의 경쟁으로만 보면 시장의 변화를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최근 EU가 탄소 국경 제도가 적용되는 산업에 수소도 포함했죠. 그럼 그린 수소의 수입 가격도 높아질 겁니다.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질서화에서 석유가 나지 않는 한국은 만년 에너지 수입국이었죠. 그런데 그린 수소가 한국의 기업들에게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What needs to happen in order for these breakthroughs to actually occur? Who are the players who need to come together? We need high-risk capital to invest in these companies, even though the risks are very, very high. But then the most difficult thing is we actually need markets for these products, even when they start out being more expensive. And that's what I call catalyst, organizing the buying power of consumers and companies and governments so that we get on the learning curve, get the scale going up like we did with solar and wind across all these categories. So it's both supply of innovation and demand for the green products. That's the combination that can start us to make this change to the infrastructure of the entire physical economy. 남극 하늘에 구멍이 난다.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헤어스프레이, 냉장고, 에어컨에 쓰였던 프레온가스 때문이라고 해서 이런 제품의 사용을 줄여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2022년 35%나 감소했던 오존층이 회복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1985년 오존층의 파괴가 확인된 지 40년 가까이 지나서 나타난 변화죠. 1987년 전 세계 국가가 몬트리올 의정서에 서명하면서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걸 규제했었죠. 그런데 이 규제 때문에 우리의 생활이 바뀌었나 이렇게 살펴보면 조금 더 신경 쓰긴 했지만 크게 바뀐 건 없죠. 프레온가스를 대체하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소비자의 노력이나 희생이 불필요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 혁신과 변화는 자연스럽게 나타난 게 아니죠.
처음 상용화된 형태의 실리콘 태양전지가 나온 건 1953년이거든요. 당시 가정용 태양전지를 설치하려면 30만 달러가 들었습니다. 2022년엔 약 2만 달러. 세금 혜택까지 고려하면 14,000달러로 줄어들죠. 그런데 사실 이 변화는 R&D와 인프라에 투자하고 높은 가격에서도 이 제품을 구매해줬던 정부가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1970년대 석유 파동을 계기로 미국에서는 다양한 대체 에너지에 대한 연구가 추진됐죠. 미국에선 에너지 독립을 위한 프로젝트 인디펜던스가 추진됐었습니다. 태양광을 이용한 대체 에너지 발전 계획이 이 프로젝트의 일부였고요. 레이건 대통령의 당선으로 이 프로젝트가 중단되긴 했지만 1990년대 중반에는 일본에서 태양광 발전에 대한 보조금 정책이 나왔고요. 2000년대엔 독일 정부가 태양광 발전 설비 가격을 20년 동안 시장 가격의 2배 수준으로 보장했죠. 이걸 계기로 태양광 발전 산업은 4배가량 성장했습니다. 2002년엔 중국 선테크의 저렴한 제품이 나오면서 가격이 낮아지는 걸 주도했죠. 2005년 미국에선 에너지 법안 EPA가 나왔죠. 개발 지원금, 세액공제, 대출까지도 지원을 해주니까 기업들은 태양광 설치를 시작했고 스페인, 이탈리아, 중국에서 태양광 모듈이라는 시장이 성장합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 비용은 원자력, 석탄, 천연가스보다 저렴하죠. 태양광과 풍력은 전 세계 에너지 발전의 12%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사람들의 의식이나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게 어느 정도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건 너무 이상적이죠. 그리고 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그걸 위해서는 가격이 좀 높아도 그걸 살 수 있는 시장이 있어야죠. 그럼 투자가 이루어질 거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나면 채산성이 맞으니까 가격이 낮아질 수 있겠죠. 경쟁력이 생길 거고 수요가 늘어날 겁니다. 혁신의 공급과 친환경 제품의 수요를 맞추려는 노력은 각국 정부와 이 빌 게이츠가 만든 브레이크스루 에너지 같은 촉매 자본이 주도하고 있죠. 동시에 일론 머스크도 전기차를 통해 이걸 하려는 거죠. 소비자의 큰 노력과 희생을 통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원해서 전기 중심의 라이프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게 하려는 겁니다. 하지만 기후변화라는 글로벌 위기를 막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도 있지만 이런 움직임의 이면에는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기존의 에너지 질서를 재편하려는 국제 역학도 있죠. 에너지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인더스텔라에서 이 퍼즐을 하나씩 맞춰가 보겠습니다. 우리 자주 오래 봐요. 문 얘기 많은데 싸우대기 언제 하지?